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홍기빈입니다. 아까 방금 그 화면에 제 젊었을 때 사진이 나온 걸 보니까는 갑자기 웬 사기극이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다행히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사기가 좀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마스크 벗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 간 교류, 이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의 지역 간 교류에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영감이 될 만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가 좀 전해드리는 게 제 목표인데요. 저는 뭐 경제 쪽, 경제나 사회정책 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코로나 이후,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얘기할 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먼저 그냥 짧은 문장 몇 개로 그냥 정리해서 이렇게 두 갈식으로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먼저 그냥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당혹스러운 일은요, 이 국민국가, 그러니까 내셔널 스테이트라고 하죠. 이 국민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이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거시경제학하고 이 그러니까 매크로 이코노믹스다라고 하는 거시경제라고 하는 틀에 정책, 중앙정부의 정책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서 당하게 되는 실제의 고통은 주로 실업이라든가 실업처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다음에 경기가 죽어서 실제 산업 경기가 죽어서 중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존재했었던 사회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온갖 사회적인 리스크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종류의 일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지역의 사람들의 실제 생활이 벌어지는 지역 차원에서 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국민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책으로 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 나라의 지방정부, 지방자치체라든가, 뭐 영어로는 이제 municipalit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시정부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 이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중소상공인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복지정책의 문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각종 혁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지금 제일 절실한 거는 이 지자체들끼리 중앙정부를 우회해서, 뭐 우회한다는 게 뭐 따돌린다든가 무시한다든가, 물론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이런 똑같은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서로 직접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그런 종류의 교류가 지금 절실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코로나 상황 이전과 이후에 지방자치체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이 노동 문제라든가 사회복지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혁신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는 방향이 몇 가지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몇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뀌어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난 한 30-40년 동안의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뭐 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잠깐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자유주의 기간이다라고 부르는 시기가 대략 한 19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직전 2019년까지도 계속 그 기간으로 오게 됐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시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규모와 방향에 있어서 이전하고 비교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1970년대 말 정도까지의 기간, 이거를 보통 뭐 프랑스 말로는 이제 영광의 30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경제성장이 잘 이루어진 때였습니다만은, 그동안에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관계라든가 중앙정부가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하는 기본 패러다임이 일국 내에서의 균형과 조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제 내셔널 이코노미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국민경제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옛날에 한 8, 90년대에 경제 언론을 대학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마 그 용어를 기억을 하실 텐데,
국민경제라고 하는 것이 경제의 실체고 기본 조직 단위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이었었습니다. 한 70년대까지는. 그래서 각 지방정부가 있긴 하지만은 지방정부가 어떤 그 자치적인 권한을 갖는 것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나라 일국 단위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올해는 몇 프로 성장을 하고 목표 인플레이션은 얼마로 하고 사회복지 지출은 그래서 어떻게 하고 등등을 쭉 그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 경제기획원에 해당하죠. 그런 정부 관료기구들에서 쭉 계획을 하고 노사정이 함께 그 계획에 근거해서 임금 협상을 전국적 차원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 30년 동안 경제가 굴러갔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한 나라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하는 단위,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실업률을 조정을 한다든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다 거시경제 정책의 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한 30년대부터 나타납니다만은 2차 대전 후에 한 30년 동안 그 기본적 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방 사실상 사회복지 정책과 그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고 대응을 하는 또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 기본 단위가 중앙정부 차원이 돼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때도 뭐 당연히 뭐 중앙 그 권한의 어떤 이런 주리스프루던스의 어떤 분리라든가 영역 구별은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분야에 있어가지고 지방정부가 갖는 그 자율성이 크지 않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고 실제로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갖는 것도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30년 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70년대까지의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일국 단위 한 나라의 내셔널 이코노미 국민 경제에서의 그 균형과 성장을 중앙 정부가 계획하고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 거시 경제적인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의 한 3, 40년 동안 지속이 됐었던 그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건 그대로 유지되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회과학자들이나 이제 그 현대사를 다루는 분들이 그 신자유주의 시절이 벌어지면서 뭐 국가로부터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가고 뭔가 아주 큰 변화가 벌어져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적지 않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간과되고 있는 점이 얼마나 강한 연속성이 존재하는가는 좀 많이 간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연속되고 그대로 유지된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그 양면을 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변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경제를 생각하는 단위가 더 이상 일국의 한 나라라고 하는 일국 단위, 그러니까 국민 경제라고 하는 단위에서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관행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세계 시장이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생산과 산업의 분업, 그러니까 그 생산 가치 사슬이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생산이나 분배나 소비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일국 단위에서 어떤 그 조정을 하는 건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융시장과 이 금융 부분이 완전히 세계적으로 자율화되고 탈규제화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의 흐름도 그렇고 실제 산업의 가치 사슬의 조직도 그렇고 전 지구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실제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가치가 창출이 되는 것도 전 지구적으로 조직이 되니까 이제 70년대 이전 같이 일국 차원의 한 나라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제를 계획을 하고 뭐 인플레이션 타겟을 설정을 하고 인플레이션 타겟은 그대로 유지되죠. 하지만은 뭐 임금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국 단위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그 세계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최대한 거기에서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으로 일국 단위가 아니라 세계 시장 단위로 사고의 범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유지된 부분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거시경제라고 하는 틀입니다. 그리고 그 거시경제라고 하는 틀을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그 조정과 균형을 이루는 그 책임을 맡는 단위가 중앙 정부가 여전히 그 권한을 쥐고 있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연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의 목표가 여전히 경제 성장에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실업률을 어떻게 노동시장에서의 실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에 있어서도 이게 중앙 정부의 권한이고 경제 정책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노동시장 부분이라든가 금융시장 부분들을 갖다가 잘 살펴서 최종적으로는 일정한 경제 성장을 달성을 한다. 여기에 목표가 맞춰져 있는 점은요, 그 80년대 이전이나 이후나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 가지고 그 틀을 만들고 집행하고 하는 실적 권력을 갖는 그 단위도 그러하고요. 사고의 범위도 여전히 국민경제라고 하는 틀, 그리고 국민경제를 운용하는 중앙정부의 중심이 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게 가지고 온 그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요. 세계 시장이 마비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세계 시장은 잘 굴러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출이 작년에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이 뭐 세계 시장이 뭐 이 저걸 하거나 한 건 아닌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한 2% 3% 나오다가 마이너스 1%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거시경제 정책 전체 차원에서 보자면은 뭐 한 3% 2% 이런 숫자가 되는데요. 그게 사회에 가지고 오는 충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나 불균등하게 나타납니다. 가령 경제 성장률이 1, 2년 동안 한 뭐 그 전해에 비해서 한 2% 3%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은행이라든가 대기업이 바로 도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은행이 도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은행이 도산하지는 않죠. 21세기 경제에서는. 그거 우리가 경험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뭐 유동성 문제를 겪거나 등등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지금 주요 대기업이 무너졌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그런 피해가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시장이라든가 또는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말하자면은 이런 비유를 들었으면 안 됐습니다만 인체 비유하자면은 대동맥이나 그 어떤 큰 핏줄 말고 이런 실핏줄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그 고통이 이런 말로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 나타나게 되죠. 요게 지난 1년 동안 그 코로나 상황에서 나타났었던 가장 중요한 그 경향인데, 이른바 K자 경제성장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 K자 회복이라는 얘기 이제 많이들 들었으니까 제가 긴 설명을 하지는 않겠고요. 처음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하다가 뭐 V자로 반등해서 회복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U자가 될 거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뭐 쭉 뻗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L자 상태가 될 거다, 디프레션 같은 게 올 거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미 작년에 한 4월 5월부터 뭐 저도 그랬고 이제 저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은 다 이제 K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산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부문이라든가 대기업 부문 같이 이 국민 경제, 아까 말씀드린 국민 경제의 국민 경제 차원에서의 거시 경제, 그 중심 기둥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가까이 있는 조직들 있죠. 큰 은행들이라든가 큰 금융기관이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활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K자의 윗부분처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든 비유에서는 대동맥, 대정맥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피가 더 많이 돌아가지고 펄떡펄떡하고 뛰면서 지금 막 값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몸에 그 만류 또는 지류에 해당하는, 혈관의 지류에 해당하는 노동소득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길거리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불안정 노동자, 이런 사람들에게서 일이 삶과 직결되어 있는, 이걸 총칭해서 산업경제라고 하겠습니다. 실물경제, 산업경제는 이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한없이 아래로 처박힐 것이다. K자의 두 번째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K자 회복 이야기가 K자로 결국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한 작년에 4월, 5월부터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때 아까 소개할 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K자 회복으로 결국은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때 아마 4월 20일, 3일인가 그때였는데, 이때 이미 그때부터 조짐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주식 시장은 이미 굉장히 거센 기세로 살아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 자산들 가격은 지금 거의 뭐 17세기 튤립 가격 올라가듯이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의 경기라든가 이런 거는 회복될 기미가 설령 백신이 잘 돌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사태가 정말 너무 행운이 작동을 해서 올해 안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K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예측이 있었고, 지금의 양상을 보면 그거는 뭐 불행하게도 그냥 실행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여기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한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세계 경제의 구조로, 제도적 구조로 봤을 적에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재반 경제정책이라든가 사회복지정책이 이 K자 회복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틀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제한되어 있으니까 뭐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틀로 수립이 되고 어떤 틀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뭐 길게 뭐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중요한 점만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자면은, 중앙정부에서의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요, 거시적 차원에서의 지표 몇 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3%대 전반으로 나타나느냐 후반으로 나타나느냐,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의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작년 동기 대비로 해서 봤을 적에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종류의 큰 굵직굵직한 거시 지표들 몇 개의 개선, 이쪽에 맞추어져 있고, 사실 그 점에 있어 갖고는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분들은 좀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30년대 소련 경제랑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 갖고는요. 그런데 3%대 후반으로 나타나는 3% 가령 뭐 경제 성장률이 3%가 되느냐 4% 되느냐 큰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전쟁이 벌어져도 경제 성장률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시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 거시지표가 개선이 됐으니까 그럼 잘 된 거냐? 문제는 그 일자리가 뭐냐는 게 문제죠. 이게 2010년대 전체 10년 내내 미국에서 나타났던 문제인데요. 2008년 9년 세계 경제 위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한번 아래로 이제 처박혔다가 나중에 2010년대 들어와서 오바마 때,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일자리들이라는 게 이른바 불안정 노동, precarious labor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부시래기 노동이라고도 하고 gig labor, gig잡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은 거시경제 지표로 보자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개선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제 사람들의 삶과 실제 사회의 조건으로 보자면은 그게 거시경제 지표 몇 개 맞춘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병통치약 같은 해답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보통 답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사회적 고통이 있을지 모르나 거시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안정되면은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들도 다 조정이 돼서 시장 경제와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경제부처가 할 일이 아니고 지방정부나 정부의 다른 부처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 사회를 잘 조정하는 역할을 다른 쪽에서 해야 된다. 보통 이런 답이 돌아오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거시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져 갖고 하는 사회경제정책 그리고 경제정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총액 접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어느 만큼 배분할 것이냐, 큰 틀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뭐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지는데요.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게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직접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하고 직접 맞부닥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으로 왜 델리키트하다는 표현이 있죠. 미묘한 그리고 복잡한, 정말 델리키트하고 복잡한 게 이 사회복지 정책의 일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의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저것만 갖고 되는 건 만족스럽게 되기 힘들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는 뭐 비단 코로나 때문에 나타난 건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지난 30년 동안 숱하게 여러 부분에서 지적이 됐던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률에 맞춰져 있는 경제 정책이나 거시 지표 몇 개 가지고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진정한 어떤 행복 지표가 개선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이런 사회 정책,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단위들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좀 더 밀접하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숱한 사회혁신이 필요하다. 이것도 많이 지적이 됐었던 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는 바로 이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를 훨씬 더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지금 우리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세계 시장이 뭐 마비됐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수출이 잘 되는 부분은 또 어디서는 굉장히 잘 되고 그럽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지구적 차원에서의 가치사슬, 이를테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의 국제 분업의 구조가 바뀐다든가, 그다음에 항공업이나 여행업 같은 굵직한 몇 개 산업의 어떤 그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거나 불안정해지는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기후 위기, 생태 위기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산업 패러다임 전환 때문에 세계 경제의 그 구조가 크게 급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국민국가의 틀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거시경제 지표 몇 개를 중심으로 놓고 여기에서 불리한 위치로 가지 않도록 세계 시장의 변화에 최대한 적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앙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이 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문제는 이런 세계 경제의 큰 차원에서의 변화가 K자 회복이라고 하는 양상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고통은 주로 어디로 오느냐면은 사람들의 삶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거시경제 지표에 주로 관심이 가인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일국 경제 차원에서의 그 거시경제 차원으로 정책으로 충분히 돌보기 힘들다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지방 정부가 하게 되는 역할 굉장히 큰 역할을 떠맡게 되는 상황이 작년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문제에서 뭐 방역 정책이 어쩌고 그다음에 뭐 통화 정책이 어쩌고 등등은 이제 중앙 정부의 소관이긴 합니다만은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가지고 집에 있다가 우울증이 걸린다든가, 그래서 심각한 가정 불화의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다음에 도시에 있는 그 길거리 상권 전체 하나가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다든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산하는 상인들이 나오고 지역에 있는 조그만 은행들을 거기에 돈을 융자를 해줬었던 지역의 마을금고라든가 지역 금융기관들이 도산 상태에 몰린다든가 하는 등등의 문제, K자의 아래쪽 부분의 문제는 지역으로 다 떠넘겨지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중앙정부도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어떤 재난지원금 재정을 마련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혁신이 있어야만 이게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전 세계 어디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방 정부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요 지방 정부가 지금 말한 부분에서 이 노동시장 부분을 어떻게 그럼 개선을 할 것이냐, 또 사회복지 정책에서 어떤 대안적인 그 틀을 만들 것이냐, 이거는 사실 어느 지역에서나 다 지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통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보통 연결이 돼 있고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서로 어떤 정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모범 사례를 주고받고 공유할 수 있는 틀이 제가 아는 바로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세 가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도 있어가지고 뭐 매년 어떤 그 국제 회의도 열고 그래서 서로 뭐 사례나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기업인들이라든가 금융투자가 이런 초고위에 있는 엘리트들은 스위스 다보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나갖고 이제 온천 즐기고 삼림욕도 즐기고 회의도 하고 세계경제 포럼이라는 걸 만들죠. 그런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차원에서 어떤 사회혁신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주고받고 있는 루트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아직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 사회정책, 경제정책을 나름대로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짐을 떠안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류가 바로 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서로 좀 활발하게 정보를 주고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이론적인 틀만 거의 뭐 주마간산식으로 뭐 역사라든가 이런 틀 같은 거를 주마간산식으로만 살펴봤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례를 한 두어 가지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혁신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거는 코로나 이전 시대인 2010년대 후반, 2015년부터 19년 사이에 굉장히 유명해진 그 지역 혁신 사회 모델인데 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 이건 영국이나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고용보장제의 마리엔탈 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오스트리아 남부요. 여기에 그 마리엔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고용보장제 실험에 대한 그 사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역에서 벌어졌던 실험이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 경제 살리기 전략이 있는데 이걸 프레스턴 모델이라고도 하고 클리블랜드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연이 이런 건데 이게 이 모델이 처음 시작된 데는 클리블랜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클리블랜드에서 이게 그 2010년대에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2010년 14년인가 5년인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영국 북부에 프레스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거기 시장으로 출마한 사람이 그 클리블랜드 모델을 받아들여 가지고 프레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의 지역 경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회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체 이 지역 정부들끼리의 교류와 협력이 어떻게 그 모범 사례들을 서로 얻게 될 수 있는지 이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클리블랜드 프레스턴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결정적인 그 영감을 준 그 미국의 그 싱크탱크가 있는데 그 데모크라틱 콜라보레이티브라고 하는 그 싱크탱크인데요. 거기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번역을 해서 그 지금 민주적 경제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마 다음 달에 출간이 될 겁니다. 머저리 켈리라는 사람이 쓰고 그다음에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책장사 아닙니다. 전 번역비를 다 받았기 때문에 뭐 많이 팔려봐야 저 뭐 일전 한 푼 생기는 거 없습니다만은 좋은 책이니까 많이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이 클리블랜드 모델, 그 프레스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의 이론적인 틀하고 실제 사례들이 풍부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리블랜드랑 프레스턴이랑 공통점이 여기가 그 산업, 그 불균등한 산업화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쑥밭이 되어버린 그 런다운 에어리아예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나 프레스턴이나 한때 큰 공장들이 많고 그래갖고 굉장히 융성하던 그 산업지대였었는데 80년대, 90년대 이 지구화의 변화 때문에 이 공장이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복판이 완전히 이 황무지로 변해가지고 사람 허리 높이까지 잡초가 올라오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프레스턴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영국에서 무슨 별명을 얻고 있냐면은 그 수이사이드 캐피털이라고, 그러니까는 자살공화국, 자살의 수도. 영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도시라고 그래요. 이 프레스턴이라는 조그만 마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융성하던 사람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경제가 다 죽어버려서 실업률이 뭐 자체 대충 보기에 한 30%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 지역 주민들의 경제를 어떻게, 지역 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이냐는 건데 클리블랜드에서 시작했던 아이디어입니다. 뭐냐면은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여기 투자도 안 되고 뭐 기업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진짜로 황무지, 글자 그대로 황무지니까 제일 중요한 일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를 우선 찾아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업종을 찾고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것하고 결합이 될 수 있는 돈의 흐름을 결합시키자. 이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직업 훈련을 하도록 해가지고서 큰 협동조합 몇 개를 구성을 합니다. 요게 한 축이고요. 다른 하나의 축은 이 협동조합이 굴러갈 수 있는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 그 돈의 흐름이 대기업이면 곤란한 게, 대기업들이라고 오늘날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막 그 초국적 기업이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돈을 벌면 다 빠져나가요. 지역에서 다 빠져나가니까 이 지역 사람들 돈 싹 빼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이 지역 안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들 수 있는 큰 돈을 풀 수 있는 큰 손들을 잡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축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두 번째 축에서의 혁신이 필요하겠죠. 이걸 뭘로 풀었냐면은 클리블랜드 모델에서는요. 앵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데요. 그 영어로. 그 우리말로 옮기기가 좀 애매한데 닷기관, 그 배에 닷이 있죠. 이렇게. 돛 말고 돛은 이제 배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고 닷은 이렇게 밧줄 내려갖고 배가 이제 튼튼하게 그 자리에 뿌리 박게 만드는 건데 어느 지역에나 가보면은 앵커 인스티튜트, 닷에 해당하는 큰 기관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학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등등등.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말한 조직들, 대학이라든가 큰 병원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 돈이 몽땅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여러 가지 하청을 준다든가 외주를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조달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 큰 닷기관들, 뭐 도서관, 관공서, 대학, 병원 뭐 이런 것들이 외주를 줄 적에 항상 어디에 주냐면은 큰 기업들에 주거나 국민경제 차원에, 그러니까 그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 막 그 하청을 주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이 조직한 협동조합하고 같이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리블랜드에서 시작한 이제 전형적인 사례가 여기가 병원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 도심에 그 큰 대학이 있고 큰 병원들이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세탁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죠. 그 세탁협동조합을 주민들이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세탁협동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세탁협동조합을 만들고 직업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이 병원에서는 그 세탁물을 어느 업체에 맡길 것이냐라고 하는 저걸 할 적에 그 협동조합에도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 프레스턴에 있던 활동가분 작년에 왔을 때 제가 물어봐가지고 저거 한 건데, 이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거냐? 그 협동조합에다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이게 WTO 같은 그 국제적인 그 어떤 통상조약상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관공서나 국가조직 같은 공공조직이
이 외주나 경쟁을 자유롭게 개방을 하는 게 그게 이 WTO의 정신에 맞는 건데, 국제 자유무역의 정신에 맞는 건데, 그 지역에 있는 조직에다 특혜를 주는 거는 당연히 제소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학교 유기농 급식 지역에서 하려다가 이게 문제가 된 사례도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돌아온 대답이 아주 뜻밖이었어요. 뭐냐면은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우리 아무런 특혜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입찰에 참여를 해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경쟁해가지고 더 유리한 조건을 주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는 거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 그래서 그거 자기들 겁 안 난다. 그 문제 된 적도 없고. 자, 요겁니다. 요게 이제 클리블랜드 모델인데요.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자본의 흐름이라든가 세계 경제의 흐름 때문에 완전히 투자도 안 들어오고 노동시장은 완전히 엉망이 돼 있고 지역에서의 어떤 범죄율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조건 같은 건 굉장히 황폐해져 있는 이런 곳이 있을 적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다시 창출하는 비결로 기업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벗어나면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 두 축이 다 중요합니다. 한쪽으로는 지역 주민들 중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의 형태로든 무엇든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사회연대 경제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수탈적인 이윤의 동기로 움직이는 어떤 영리 기업이라든가 영리적 투자자들이 아니라 영리적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일원으로서 돈과 자원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것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을 수 있는 닷기관들, 대학, 병원, 학교, 관공서, 우체국 등등 이런 쪽에서의 자원을 최대한 지역 주민들과 결합을 시킬 수 있도록 안배를 해놓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클리블랜드가 이제 이래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성공적인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전달되는 경로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자체장들끼리 모여서 국제적으로 이런 걸 주고받는 어떤 루트라든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으니까 이게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넘어갔냐면 아까 말씀드린 Democratic Collaborative라고 하는 미국의 싱크탱크, 진보적인 싱크탱크가 있죠. 이 싱크탱크를 통해서 영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영국의 프레스턴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 있었던 도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새로 출마한 그러니까 영국의 시의원 선거를 할 적에 새로 출마한 시장 후보랑 집단이 이 데모크라틱 콜라보레이티브라고 하는 싱크탱크에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클리블랜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걸 알아가지고 자기들도 거기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턴 시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이 모델이 상당한 성공을 거둬가지고 영국의 다른 도시들이 이 프레스턴 시에서 배우자라고 그러고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영국 노동당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총선에 나올 적에 총선 정책 공약 강령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이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정책으로 프레스턴 모델을 갖다가 중심에 놓고서 노동당 정책으로 이제 채택이 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경제적인 사고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회연대, 기업만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투자만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통념에서 벗어나가지고 한쪽으로는 사회연대 경제로 사람들을 조직하고 다른 쪽으로는 정부가 지역 안에서 돌 수 있는 닷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결합해서 활용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인데요. 문제는 이게 이동하는 경로라는 게 데모크라틱 콜라보레이티브라고 하는 굉장히 비공식적이고 애매한 어떻게 보면 야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 아이디어가 옮아갔다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이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지금 오스트리아 남부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고용부장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부장제도 얘기하자면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미루겠습니다. 더 아시고 싶은 분은 이것도 제가 번역한 책이긴 합니다만은 균형 재정은 틀렸다라고 하는 MMT 현대화폐 이론을 다루고 있는 책의 8장에 이 고용부장제에 대한 짧은 설명이 있어요. 균형 재정은 틀렸다. 그 다음에 다른 책으로는 요번에 전용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경성대 계신 전용복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고용부장제에 대한 책이 지금 번역은 끝났는데 출판이 지금 오늘 내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이 전용복이라고 하는 역자 이름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 고용부장제 책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이 고용부장제의 아이디어의 핵심은요.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인 실업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기업, 노동시장이 고용해 줄 거를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다 고용해 버린다는 겁니다. 좀 갑자기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 아이디어는 이래요. 우리가 추곡 수매가 정책을 하는 이유가 최소한 쌀이라는 물건은 안 팔려서 폐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남아도는 쌀이 있으면은 정부가 다 수매해 버리죠. 일정한 가격으로요. 우리가 쌀도 그러는 판인데 노동은 쌀보다 덜 귀한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이 수곡 수매가 정책을 노동시장으로 가져오는 게 이게 기본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주로 이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로 차원에서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가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지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정말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백신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어느 만큼 접종이 빨리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그야말로 미국 정부는 올해 여름 안에 종식시키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을 하면요. 노동시장도 2019년 상태로 되돌아갈까요? 바로?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어떤 부분에서 뭐가 어떻게 생겨나는데 이게서 다시 새로운 생태계가 생겨나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문제는 그럼 그동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굶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이미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건 여러 번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죠. 그게 코로나 상황에서의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해볼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에서 받은 타격, 특히 그것도 이렇게 뭐 정규직이라든가 대기업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은 그냥 비슷비슷하게 살아요. 그런데 진짜로 이 비정규직도 아니죠. 그냥 뭐 긱잡이라든가 이 불안정 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생존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노동시장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너울너울해서 그거를 다 회복시켜주는 3년 동안을 그냥 뭐 손가락 빨면서 살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용부장제라는 아이디어가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뭐 황당하게 듣다가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니고 이거라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급기야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오스티아 남부 노동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그 경제학자들하고 팀을 짜가지고 이 실험을 지금 조직을 한 겁니다. 고용부장제. 그래서 오스트리아 남부에 마리엔탈이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주에서 지금 이걸 실행을 작년 10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년 이상 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단 그 실험 재정 규모가 한계가 있으니까 150명까지 정부가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3년간 1년 소득 3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려나요? 한 1년간 그러니까 연간 소득 3만 유로를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최저임금하고 수당 패키지도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여러분이 그건 뭐 공공근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각자 공공근로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희화화된 모습이긴 하지만 다 그 왜 빗자루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길 쓰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그 150명 모두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면은 초기 3개월 동안 직업 상담사하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할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게 이를테면 마을에 있는 여러 가구를 고쳐주는 목수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컴퓨터 그래픽을 자기 그 스킬이 있다 그러면은 컴퓨터 그래픽 그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로서 제가 3년 동안 일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지 자기가 가치 있고
자기가 보람이 있고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고 3년간 그 액수를 돈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 일부는 그 민간 기업들이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물론 임금은 정부에서 나오죠. 하지만 민간 기업이 데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동네를 돌면서 마을을 돌면서 동네 집을 돌면서 부서진 가구들을 고쳐주는 일을 3년 동안 할 수도 있고요. 돌봄 일을 3년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각자가 결정한 일을 각자가 3년 동안 하는 걸 대가로 정부에서 3만 유로씩 1년에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필요한 포인트만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고 2024년에 아마 그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요거를 저도 자료를 좀 얻어보려고 인터넷을 뒤지고 별짓을 다 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옥스퍼드 대학 그 경제학과 교수들하고 그 오스트리아 남부노동청 마리엔탈주 여기에만 그 정보들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이제 못하는 독일어로라도 좀 읽어보려고 막 독일어로도 뒤져보고 막 별 일을 다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면은 아까 있었던 그 프레스턴 모델이 클리블랜드에서 프리스턴으로 넘어오는 때 뭐 어둠의 경로라고까지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띵크탱크라 민간 띵크탱크라고 하는 애매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온 것처럼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용보장제 실험도 그럼 우리가 2024년에 보고서 나올 때까지 우리는 꼼짝없이 그냥 손가락 물고 기다려야 되는 거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꼭 그게 뭐 그 모범적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오스트리아 마리엔탈 주가 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지역 정부가 지금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노동시장 문제가 급하고 사회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거는 지금 지역에서 다 느끼고 있는 바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빠르 정보를 얻어볼 수 있으려면은 우리 함께 좀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노력을 지역 정부가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제 얘기를 이제 멈춰야 될 때가 됐으니까 간단하게 그 쭉 지금까지 늘어놓았던 이야기를 좀 추스리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세계 경제냐 일국 경제냐라고 하는 변화는 있었어도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에 있어서의 변하지 않는 기본 단위, 기본 틀은 중앙 정부였었어요. 그리고 이 중앙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의 주된 패러다임은 전국 단위에서의 다시 말해서 거시 경제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의 조정과 균형 이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주요 지표들과 주요 숫자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큰 틀에서의 정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그 도전은요, 뭐 세계 전체가 뭐 박살이 나거나 한 건 아닌데 이런 말이 있죠. 그 연못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재미겠지만 맞는 개구리들은 죽어나간다고. 지금 같은 미묘한 이 세계 경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벌어지고 있을 적에 대기업이라든가 그 국민 경제의 큰 굵직한 부분들은 큰 충격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화랑으로 갑니다만은 아까 말한 K자대로 보통 사람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 것이냐라는 짐이 지역 정부로 고스란히 넘어온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중앙정부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노력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이때 이 똑같은 상황에 처한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게 전 세계의 모든 지역 정부가 사실은 동일한 상황에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해도 저는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지방자치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교류가 있을 적에 다른 여러 교류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사회 경제 정책의 혁신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느냐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뭐 벨기에 겐트라든가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수도죠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는 지금 이것도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만 도넛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대안적 경제의 틀을 가지고 도시의 그 경제 정책의 틀을 만들겠다 해서 큰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지금 얻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여기 계신 분들이 국제 교류를 통해서 풀어주신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연구자들도 큰 혜택을 얻을 것 같고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긴 얘기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예.